지구의 70% 이상을 바다가 덮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바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개의 깊이이며 불가사의한 수중에 5%도 안 되는 곳이 탐사되었어요. 심지어 바다 밑에서 호수와 강을 찾는 것도 가능해요. 그곳은 주변의 물보다 밀도가 더 높아서 그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산호가 얕은 물속에 있을 때 강렬한 햇살이 산호에 사는 해조류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해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산호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종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 거기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바다의 대부분이 탐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약 2천만 톤의 금이 심해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적은 양으로 집중되어 있기에 채굴하는 보람은 없죠. 만약 이걸 꺼낼 수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4.1kg의 금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어들이 아침 뉴스를 봐야 할 때 그들도 카페에 가요. 2002년에 연구원들은 태평양에서 겨울에 백상아리들이 들르는 백상아리 카페라고 불리는 한 지역을 발견했어요. 상어들은 그냥 놀면서 농담하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겁주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웃죠. 그리고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릴 좀 더 놀라게 해주려고 해안으로 돌아가죠. 백상아리 라떼 드셔보셨나요? 하나 드셔보세요. 태평양에서 가장 넓은 지점은 인도네시아에서 콜롬비아까지 이어지는데 그 부분의 지름은 19,791km로 달의 지름보다 5배 이상 더 넓습니다. 우린 바다, 특히 온도가 섭씨 4.4도밖에 안 되는 심해는 춥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해저의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는 섭씨 399도까지 올라가죠. 뇌가 작아지고 있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이에요. 네, 나이가 들수록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고립과 외로움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 심지어 원숭이나 침팬지와 같은 족보의 다른 먼 사촌들 중 몇몇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 아마 텔레비전이 원인인 것 같아요. 고막은 시각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눈을 움직일 때 여전히 움직이죠. 평균 수명 동안에 우리의 심장박동은 25억 번 이상 뛰어요. 제가 세어봤거든요. 우리의 코는 1조개가 넘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고 입술은 손가락 끝보다 수백 배 더 민감해요. 우리 몸의 두 부분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데 바로 코와 귀예요. 바퀴벌레는 끈질겨서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공룡들이 우리 행성을 지배한 이후로 줄곧 존재해 오고 있어요. 하지만 흰개미 여왕은 50년의 수명으로 그 모든 걸 능가하죠. 이건 어느 곤충보다 가장 길게 사는 거예요. 보통 흰개미는 1, 2년밖에 못 살아요. 낙타가 혹에 저장하는 건 물이 아니라 지방이에요. 물은 혈류에 저장하죠. 벌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높은 8,991m 이상을 날 수 있어요. 나무늘보는 돌고래보다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네, 심장박동을 늦추고 거의 40분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죠. 돌고래는 매 10분마다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해요. 달에는 화산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화산들이 약 1억 년 전 공룡들이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활동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와, 경치가 굉장했을 것 같네요. 포도알 만한 크기의 수박이 있어요. 쿠카멜론 또는 마우스멜론은 진짜 작은 수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시트러스 향이 납니다. 마우스멜론뿐만 아니라 캥거루 쥐도 있어요. 이 동물은 물을 마실 필요성을 못 느껴요. 네바다 사막에 살고 서식지가 매우 건조한 탓에 좋아하는 씨앗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는 법을 배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차비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홍콩에 있는 곳보다는 아마 더 저렴할 거예요. 이 도시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인 더 센터 앞에 위치한 이 평방 12.54m의 한 곳이 거의 100만 달러에 구매되었었죠. 전 그냥 버스 탈게요. 비싼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핫도그는 169달러고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그걸 먹어볼 수 있어요. 전 돈은 없지만 좀 궁금하네요. 인정. 호주의 한 바리스타가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카푸치노 만들기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420잔을요.
대단한 자바자이브네요. 발로 마늘을 맛볼 수 있어요. 발에 마늘 한쪽을 문지르고, 물론 그 전에 양말은 벗어야겠죠? 기다려봐요. 비록 마늘을 입속에 넣었던 게 아니지만 피부를 통해 독특한 냄새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이 흡수될 수 있어요. 근데 랍스터들도 같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랍스터는 발로 모든 음식을 맛보거든요. 좋아요. 연구원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선사시대의 동물이나 우리 인간 조상의 증거인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뼈, 치아, 석기, 그리고 거의 10,000년 전에 씹었던 껌도 발견했죠. 티벳에는 녹색이나 빨간색이 아닌 짙은 자주색의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가 자라는 곳에는 낮에 자외선이 많고 밤사이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사과 껍질을 더 짙은 색으로 만들어요. 호주에는 천연 풍선껌 핑크색의 호수가 있어요. 이 특이한 색은 그곳에 사는 특정 종류의 해조류 색소 때문이에요. 구름은 마치 거대한 손뭉치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송보송해 보이지만 평균 무게가 약 49만 8,866kg이에요. 그러니 제발 그냥 위에 있으렴. 아이오와주의 한 농부가 딸꾹질을 했는데 그게 다음 68년 동안 멈추질 않았어요. 첫 딸꾹질은 1분에 40번 정도였고 얼마 후에는 20번이 되었죠. 그는 사실 인생의 70%를 딸꾹질하며 보냈어요. 100만 초는 약 12일 정도이며 10억 초는 거의 32년 정도 됩니다. 여기에 특이할 건 없지만 시간이 얼마나 멋진 건지 상기시켜주는 좋은 수학이 있죠. 좋아요. 상어는 인간보다 더 무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이빨도 상어 이빨만큼 강해요. 단지 작을 뿐이죠. 19세기 초까지 미국인들은 토마토에 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믿느라 너무나도 많은 맛있는 음식을 놓쳤네요. 네, 농부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들도 가는 지역에 따라 다른 울음소리를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소들도 기분 변화가 심한가요? 헤헤. 기린은 50.8cm나 되는 혀를 갖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사실 기린은 혀로 나무를 구부릴 수 있어요. 실제로 불멸인 특정 종류의 해파리가 있어요. 야, 생명보험 회사의 로고가 딱 보이네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만 일정한 속도로는 아니에요. 우린 못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져 우리의 하루는 25시간이 될 거예요. 약 1억 7,500만 년 후의 말이죠. 그러니 아직 추가 1시간에 대한 스케줄은 계획하지 마세요. 우주는 거대하죠. 하지만 우리 지구에는 우리 은하에 있는 약 3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들보다 더 많은 3조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우주에는 텅 빈 공간이 많죠. 누군가가 가장 큰 사막에 대해 언급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뜨거운 태양 아래 타고 있는 사하라 사막의 끝없는 모래 지면을 상상하겠죠? 아니에요. 가장 큰 사막은 버팔로, 아니 남극 대륙 평방 1424만 4,935km를 넘는 남극 대륙 사막이에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막의 정의는 매년 25cm 미만의 강수량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또 뜨거워야 한다고도 쓰여 있지 않죠? 타조는 사실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느끼면 머리, 목, 그리고 몸을 땅으로 내려 포식자들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조의 밝은 색의 목은 모래와 섞여서 마치 머리가 땅 밑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첫 상용기는 20세기 초에 날았죠. 이 비행기는 $400짜리 비행을 23분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약 $8,500 상당이며 플로리다의 두 도시를 비행했죠. 이집트의 유명한 통치자인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을 때보다 휴대폰이 생겼던 시기에 더 가까이 살았어요. 엄청난 갭이네요. 휴대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9세기 전체에서 찍은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들이 매 2분마다 찍혀요. 좋아요. 그 통계에 하나 더 추가합시다. 치즈! 와, 머리카락 한 가닥은 약 85.1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약 15만 개의 머리 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팀으로 뭉치면 약 13,605k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2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코끼리가 먹는 땅콩 무게는 빼고요. 두뇌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방법만 알아낼 수만 있다면 작은 전구를 밝히기에 충분할 거예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아프지 않은데 살아있는 유일한 부분이 피부 밑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손톱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빨리 자랍니다. 심지어 계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곳에서도요. 또한 글 쓰는 손의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데 그 손을 자주 사용해서 손톱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약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손 힘의 50%를 잃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지와 함께 작동하여 힘을 씁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물건을 잡는데 더 많이 쓰여요. 지문과 마찬가지로 혀도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또한 혀에는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체중이 늘면 혀도 살이 찝니다.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너무 강해서 나무 토막을 뚫을 수 있어요. 성인 혈관의 총 길이는 16만 900km에 가깝습니다. 적도 주변을 4번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일생 동안 여러분은 2개의 수영장을 채울 만큼 충분한 침을 생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몸에 털을 곤두세워서 적을 쫓아내기 위해 소름이 돋는 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지만 아직 이 기능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능이 남아있죠. 여러분은 아마 알아채지 못했을 테지만 우린 거의 한 번에 하나의 콧구멍을 통해서만 숨을 쉽니다. 몇 시간마다 콧구멍은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렸을 때 콧구멍이 한쪽만 막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아직 잘 모르지만 20개 이상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있고 시간, 배고픔, 갈증과 같은 다른 감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용 감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신체와 공간과의 관계를 감지하고 제어합니다. 뇌는 강렬한 행복과 강렬한 슬픔의 차이를 항상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때때로 약간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매우 행복할 때 울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은 평생 같은 크기로 유지되지만 코와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해요. 과거 모든 인간은 눈이 갈색이었어요. 다른 눈 색깔들은 무작위 돌연변이의 결과로 발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6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첫 번째 인간이 나타났지만 파란색 눈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은 겨우 10,000년 전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푸른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밥삼촌! 인체 내의 모든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설골은 U자형으로 혀의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혀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뼈는 강철보다 강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뼈는 이론상 5대의 픽업 트럭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신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아닌데요. 가장 강한 것은 치아 에나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서 손상에 강합니다. 치아는 수명이 길고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물론 여전히 치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거든요.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약 30억 번 뜁니다. 심장과 마찬가지로 혀는 절대 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요. 혀는 목구멍으로 침을 밀어넣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혀를 어디에 두나요? 만일 입 아래에 둔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는 목과 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혀를 치아에 밀어놓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치아가 움직이게 하고 교합이 나빠질 수 있어요. 대신 그 중간 정도인 치아에서 1cm 떨어진 곳에 두세요. 자, 우리는 숨을 쉬면서 동시에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킨 음식물과 들이쉰 공기는 같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마치 목 아래서 누군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눈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각막은 직접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공기로부터 산소를 직접 공급받죠. 그래서 밖이 건조할 때 눈이 약간 가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꿈을 꿔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꿈을 꾸는 단계가 적극적인 망각의 단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꿈이 중요한 정보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뇌는 더 유용한 것을 위해 여분의 공간을 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꿈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잠에서 깬 후 5분 안에 절반 정도를 잊어버리고 10분 후에는 대개 영원히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황할 때 피가 더 많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몸이 스트레스가 될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위벽에는 피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더 빨갛게 변합니다. 또한 인간은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 또는 적어도 최소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일생 동안 평균 인간에겐 949km의 털이 자라게 됩니다. 보통 남성은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9.1m의 긴 수염을 갖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은 따뜻한 기후에서 조금 더 빨리 자라는데 왜냐하면 열은 우리 몸의 순환을 더 빠르게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한 가닥의 머리카락에 다 적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단 한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무엇을 먹어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일생 동안 45,351kg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큰 하마 10마리 무게와 맞먹는 음식이에요. 입술은 인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보다 신경 말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입술 피부는 매우 얇아서 실제로 안에 있는 모세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빨갛거나 분홍색이에요. 입술은 또한 태양 손상에 매우 민감하므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도 입술 건강과 볼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문과 더불어 홍채, 혀 외의 입술도 아주 독특합니다. 폐의 전체 표면은 테니스 코트 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는 정말 빠릅니다. 기침은 속도가 시속 80km까지 이를 수 있어요. 재채기는 훨씬 더 빠른데 거의 시속 161km에 달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한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사실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반사작용일 뿐이라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재채기할 때 나오는 것을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말 그대로 빛이 납니다. 빛은 체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래시 드라이브는 사실 사람의 뇌입니다. 누구의 두뇌든 간에 말이죠. 두뇌 안에 있는 뉴런들은 서로 합쳐져서 저장 용량이 약 100만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300만 시간 분량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건 약 300년 동안 볼 수 있는 분량의 영화예요. 저기요, 팝콘 좀 주세요. 몸무게의 약 1%가 빠질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를 잃으면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손가락에는 움직임을 조종하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근육은 손바닥과 팔뚝에 있어요. 머슬이라는 단어는 사실 옛날 라틴어로 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로마인들은 이두박근이 쥐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일생 동안 17만 6,990km를 걷습니다.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는 거리 혹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절반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꼭 편한 신발을 신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만약 우주로 모험을 떠난다면 두뇌는 대략 2% 자랄 겁니다. 보통의 중력에서 똑바로 서 있을 때 뇌액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움직이는 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력이 부족하면 이게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뇌와 두개골에 뇌액이 축적되는 거죠. 꽃다발은 향기롭지만 악취증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부의 모든 냄새를 악취로 인식하거든요. 정말 안 됐어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들 중에서 후각이 가장 예민해요. 우린 냄새의 65%를 1년이 지나도 기억하지만 지난 3주 동안 본 건 50%밖에 기억 못해요. 또 28일마다 새로운 코가 생겨요. 왜냐하면 4주마다 코 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이에요. 우린 잘 때는 냄새를 못 맡아요. 물론 한동안 목욕을 안 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잠이 들 때 후각도 잠을 자기 때문에
밤에 가스가 새는 걸 알아차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잠자는 동안 우린 오직 소리에만 의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면은 소음으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60세가 되면 여러분의 미래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후각도 덜 예민해져요. 맛에 관해선 다시 말하지만 맛의 95%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대부분 냄새에 의존해요. 후각이 없다면 사과와 순무를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기침할 때 약 시간당 100km로 공기를 뱉어내요. 제한 속도 조심하세요. 딸꾹질은 2단계로 된 과정이에요. 우선 근육 경련 때문에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고 그런 다음 뻥! 기도가 닫히고 공기가 막히고 그 유명한 소리가 밖으로 나가죠. 귀는 청력뿐만 아니라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우리의 전정기에는 뇌에 있어요. 뇌에 있는 관에는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액체와 작은 감지기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귀에는 뼈가 있어요. 이 뼈들은 또 유일하게 자라지 않는 뼈이기도 하죠. 우린 이 작은 녀석들 덕분에 들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소리 진동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이를 이소골 연쇄라고 부르며 이것을 추골, 침골, 등골로 망치뼈, 무릎뼈, 그리고 등자뼈의 별명을 가진 것들로 중이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는 일생 동안 계속 자라요. 또 땀도 흘리는데 귀지는 사실 귀가 내는 땀의 종류예요. 근데 코도 역시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아마도 모든 거짓말 때문 아닐까요? 심장은 절대 지치지 않는 유일한 근육이에요. 대동맥은 거대한데 지름이 정원에 있는 호수만큼 커요. 다른 관절로 이어져 있지 않는 설골만 빼고 우리 몸의 모든 뼈는 다른 뼈와 연결되어 있어요. 설골은 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잘 부러지지 않는 뼈 중 하나죠. 사진에 눈이 빨갛게 나온다면 반사된 빛을 탓하세요. 빛은 망막의 모세혈관에 반사되어 그 효과를 만들어내요. 눈의 경우 현재까지 가장 멋진 카메라는 200메가픽셀이에요. 사람 눈은 576메가픽셀이에요. 그래서 사진보다 저녁 노을의 실물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여러분의 장기를 이리저리 내던져요. 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서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술은 손가락보다 훨씬 민감한데 약 100만 개 정도의 신경 말단이 있어요. 손가락 끝보다 100배나 더 민감하죠. 홈과 주름이 지문만큼이나 우리의 구순문을 독특하게 만들어요. 또 일생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나저나 혀 지문도 독특해요. 비록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 고유한 냄새를 가졌더라도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냄새를 풍겨요. 아마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보통 하루에 약 50에서 150개가 빠져요.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은 5년인데 오래된 머리카락이 두피와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새로운 머리카락이 바로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몸속에는 캔을 채울 만큼 충분히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는 여러분 전체 몸무게의 약 2%인 약 1.5에서 2kg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에요. 인간은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인상적이죠? 그런데 콘플레이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다행히 유전자는 양이 아니라 정교함이 중요해요. 어쨌든 콘플레이크 1점, 인간 0점이 되겠네요. 우린 철을 포함한 많은 화학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철은 각각 2.5cm 길이의 못 3개를 만들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탄소는 900개의 연필에 쓰일 수 있죠. 우리의 깃털은 깃펜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죠. 잠깐, 이건 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간은 일부가 제거되면 재생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필요한 크기로 다시 자랄 수 있어요. 지방은 우리 몸이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도와줘요. 비타민 A, D, K와 E는 지방이 용해될 때만 제대로 흡수돼요. 우리 몸은 비누 7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지방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 해보지 마세요. 깨어있을 때 뇌는 전구를 켜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10W의 전력으로 말이죠. 와, 뜨겁겠는데요? 우리의 배꼽엔 약 70가지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는 동물 백과사전이 들어있어요. 그중 어떤 건 일본의 흙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극지방의 만년설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사실 빛나요. 하지만 우리가 발산하는 빛은 지각할 수 있는 최소 수준보다 1000배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말 나온 김에 블러쉬와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민은 딱정벌레를 갈아 만든 붉은 염료예요. 침은 음식 맛을 느끼는데 도움을 줘요. 미래는 침에 의해 용해될 때만 맛을 인식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속눈썹은 150일 동안만 지속됩니다. 세계 속눈썹 기록은 약 7.5cm예요. 또 작은 진드기들의 집이기도 하죠. 우린 눈을 1년에 약 420만 번 깜빡여요. 적어도 8초에 한 번인 셈이죠. 눈을 깜빡일 때마다 100원씩 주면 좋겠네요. 그럼 하루에 매일 10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뼈는 건축 재료보다 더 튼튼해요. 사람 뼈의 1입방인치는 약 8,600kg을 견딜 수 있고 이건 콘크리트보다 4배 더 튼튼해요. 우리들의 혈액형을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당이에요. A, B형과 AB형에는 당이 들어있어요. 반면 O형에는 없어요. 그래서 헌혈에 완벽하죠. 아니요, 당 때문에 O형이 덜 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 다른 혈액형보다 모기를 훨씬 더 많이 유혹해요. 사람에게는 8가지 혈액형만 있지만 소는 800개 또는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이 음매 더하기 음매 마이너스 뭐 그럴까요? 손톱은 발톱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발톱은 손톱보다 손상이 적기 때문에 거의 4배 느리게 자라요. 비록 자주 발을 어디에 찍긴 하지만 갑작스런 혈액 파열은 보통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손톱은 작은 물체를 잡고 스티커를 벗겨내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고 누를 단단한 구조물이 없다면 뭘 얼마나 세게 잡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우유를 실제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문제는 우유에 있는 당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어요. 작은 도움이라고 부를게요. 우리가 성장하면 이 효소는 없어져요. 이 당은 젖당이라고 불리고 이걸 소화하지 못하는 성인들은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어요. 세계 인구 68%가 사실 우유를 소화 못해요. 자고 있다고 해서 몸 전체가 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끔 잘 때 뇌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수많은 정보와 보고서를 처리해야 하죠. 인간은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한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할 시간이 필요한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이걸 해보세요. 오른발을 들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엄지발가락으로 공중에 숫자 6을 그려보세요. 이제 발이 움직이는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숫자 6을 그리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8에서 21일이면 충분하다는 건 100% 사실은 아니에요. 새로운 습관을 얻는 과정은 254일까지 걸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는 데는 약 66일 걸려요. 자, 여러분에겐 육감이 있어요. 이것은 다양한 신체 부위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알려줘요. 그 덕분에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거나 눈을 감고도 코를 만질 수 있죠. 성대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낼 수 있어요. 코, 입, 그리고 목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결정하죠. 목소리가 깊다면 성대가 더 두껍고 평균치보다 구멍이 넓어서 소리가 더 울려 퍼지죠. 깨어날 때 즈음이면 가장 최근에 꿨던 꿈의 50%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10분 지나면 90%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얼굴이 빨개지면 얼굴과 함께 위벽도 빨개져요. 교감신경계가 몸 전체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모낭에는 비강과 같은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샌다루드가 그 초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몸에 있는 500만 개의 모낭 중에서 10만 개가 실제로 머리에 있어요. 보통 인간은 평생 동안 약 35톤의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그건 스쿨버스 3대와 맞먹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몸이 간지럼을 타는 걸 대비시키고 전형적인 웃음? 미안해요. 반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머리카락은 100g까지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해요. 두피도 그 정도로만 강했다면 머리카락으로 코끼리 2마리의 무게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눈에는 256개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손가락에는 40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 스캔이 지문보다 더 신뢰받는 거예요. 손 힘의 50%는 새끼손가락에서 비롯돼요. 하지만 엄지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그게 없으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양팔을 옆으로 쭉 뻗으면 왼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오른손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여러분의 키와 같아요. 보통 사람은 평생 동안 2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침을 생산해내요. 척추는 좋은 기억력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자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를 더 좋게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소름은 아주 오래전에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조상들은 적에게 더 크고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털을 곤두세우곤 했었어요. 고양이도 같은 이유로 씩씩거리고 등을 구부리죠. 왼쪽 폐는 심장에게 공간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약간 작아요. 오른쪽 폐에는 3개의 엽이 있고 왼쪽에는 2개만 있어요. 다음번에 딸꾹질이 나면 의자 위로 몸을 구부려 보세요. 컵의 반대쪽에서 마시는 것도 딸꾹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맹장, 위, 신장 하나 또는 폐 하나가 없어도 수월하게 생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썹 생명은 약 4개월 정도예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눈썹이 자라죠. 다른 인간을 비롯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늦은 오후에 말이에요. 얼굴빛이 가장 세요. 심장의 고동 소리는 사실 안에 있는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예요. 가사는 럽덥, 럽덥이에요. 숨 쉬면서 동시에 삼킬 수 없어요. 숨 쉴 때 위로 통하는 관이 닫혀요. 삼킬 때는 폐로 가는 관문이 일시적으로 닫혀요. 모든 사람의 1%만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 가슴에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은 분당 15에서 20번 혹은 하루에 3만 번 눈을 깜빡여요. 눈은 몸 전체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을 볼 땐 분당 5번 정도 깜빡여요. 눈의 색깔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에 의해 결정돼요.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초록색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멜라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파란색 눈을 가졌다면 눈 조직이 완전 무색이란 걸 의미해요. 눈은 물과 하늘이 그렇듯 색을 띱니다. 빛을 흩뿌리고 푸른 빛을 반사하죠. 푸른 눈을 가진 최초에 알려진 사람은 약 7,000년 전 석기 시대에 태어났어요. 몸에는 약 3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그중 대부분은 발바닥과 손바닥, 이마, 겨드랑이, 그리고 볼에 있어요. 매번 재채기할 때마다 공기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코 밖으로 이동해요. 귀지에 밀랍은 없어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로 만들어져 있죠. 기지를 제거하려고 하기 전에 그게 박테리아, 먼지, 그리고 건조함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귀지의 생산을 촉진시켜요. 만약 누군가가 사람의 눈으로 카메라를 만든다면 해상도는 576메가픽셀이 될 거예요. 뇌는 2500만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1분마다 한 번, 잠자는 동안에는 1시간에 3번 삼켜요. 그러면 하루에 총 600번 삼키는 거죠. 여러분이 왼손잡이라면 왼쪽으로 씹고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으로 씹어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문은 얼마나 많이 손상이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그 고유의 지문이 다시 복원돼요. 모든 인간은 귀의 독특한 모양의 솟은 부분과 깊은 주름을 갖고 있어요. 또한 귀 안쪽의 미세한 털세포 때문에 다르게 들리죠. 여러분이 걷는 방식은 고유한 특징이에요. 기계는 여러분이 걸음을 뗄 때마다 내는 뚝딱거림, 튕김, 그리고 다리를 흔드는 방법들을 쉽게 구별해요. 후각은 어떤 음식이든 맛의 80%를 맛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후각을 약하게 만드는 코를 잡는 행동이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간식을 먹을 때 맛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여성들은 얼굴 및 미래에 대한 과제들을 더 잘 기억하지만 완료한 일에 대해선 쉽게 잊어버려요. 남자의 경우는 그 반대예요. 눈은 나이가 들면서 색이 변할 수 있고 심지어 기분과 식단 습관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어요. 매일 3,000억 개의 새 세포들이 몸에서 태어나요. 바로 그게 재활용이죠. 손가락에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관절은 손바닥과 팔뚝의 근육 덕분에 움직여요. 손톱은 발톱보다 더 빨리 자라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햇빛과 공기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눈은 거꾸로 된 세계의 2D 이미지를 뇌로 보냅니다. 뇌는 그걸 빠르게 수정하여 익숙한 똑바로 된 3D 이미지를 만들죠. 뇌에는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와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센다면 3,000년이 걸릴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눈썹 사이의 공간은 공식적으로 미간이라고 불려요. 여러분은 저녁보다 아침의 키가 더 커요. 중력은 뼈 주변의 연골을 압축시켜 잠자리에 들 때쯤 여러분의 키를 더 작게 만들어요. 오른손잡이인 경우 오른손 손톱이 왼손 손톱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건 여러분이 그 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어떻게든 더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몸이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그쪽에 더 많은 피와 영양분을 보내려고 하죠. 매일 건강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16만 킬로미터를 걸었을 거예요. 그건 적도를 4바퀴 돈 것과 같죠?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이고 여러분이 그것 위에 앉아있네요. 가장 작은 근육은 귀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것의 주된 목적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인 등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뇌로 음파를 전달하는 걸 책임지고 있죠. 여러분은 평생의 약 5년을 먹는 데 보내고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냅니다. 70kg 나가는 평균 성인은 약 10kg의 골격을 갖고 있어요. 심장은 일생 동안 25억 번 이상 뛰어요. 피부 두께는 몸 전체에 걸쳐 달라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가장 두꺼운 피부가 있고 가장 얇은 것은 눈꺼풀에 있어요. 세포가 완전히 재생되는 데는 28일에서 30일이 걸려요. 간이 반밖에 안 남았더라도 여전히 원래 크기로 재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겨우 10일에서 14일 정도만 살다가 다시 태어나요. 그럼 모든 맛이 신선하게 느껴지나요? 심지어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도 뇌는 그걸 지속시키기 위해서 신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하죠.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뇌의 주 기능은 에너지 비용으로 보자면 매우 비싸요. 엄지발가락은 몸무게의 40%를 지탱해요. 그것 없이는 달리고 걷는 게 느려지고 짧아지고 덜 효율적이게 될 거예요. 무중력 상태 덕분에 우주에 있을 때 각 척추골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팽창해요. 그래서 키가 5cm까지 더 커질 수 있어요. 평균 성인의 신체는 7,000자의 원자의 고양이에요. 이건 70억의 억배 또는 7 뒤에 0이 27개 붙은 것과 같죠. 애벌레는 여러분보다 근육이 더 많아요. 4,400개 대 650개죠. 여러분의 주변 시력은 거의 검거나 힙니다. 그건 옆면보다 망막 중앙에 색을 감지하는 원추체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균 성인의 몸은 비누 7개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지방이 세포에 있어요. 땀 자체는 아무 냄새 안 나요.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가 그것과 섞여 악명 높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사진에 눈이 붉게 나오는 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동공이 수축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예요. 빛의 큰 폭발이 망막에 도달했다가 다시 튀어나오죠. 두려울 때 아드레날린이 체내에 침투하기 때문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투쟁도주 반응을 발생시켜요. 몸은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혈류를 보냅니다. 여자는 2개의 X 염색체를 갖고 있고 남자들은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들보다 더 많은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염색체 중 하나의 이상이 있다 해도 여자들은 여전히 색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씬하거나 통통해도 다른 사람들과 정확하게 같은 양의 지방세포를 갖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고 다시 커질 수 있어요. 몸의 모든 근육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뼈와 양쪽 끝에 연결되어 있어요. 유일한 예외는 혀예요. 혀는 목 한쪽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웃긴 소리를 낼 수 있게 자유롭게 있죠. 가끔 눈 바로 앞에서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파리들은 눈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에요. 이건 눈 한 부분에 특정 부분의 작은 구조적 결함으로 빛이 들어오는 게 방해받아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죠. 평균적으로 여자는 하루에 약 2만 개의 단어를 말하는 반면 평균 남자는 7,000개의 단어만 말해요. 그건 언어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여성들에게서 더 크기 때문이에요. 손과 발만 보면 좀 으스스해 보일 거예요. 또 몸 전체에 있는 뼈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있어요. 각 손에는 27개의 뼈가 있고 각 발에는 26개가 있어요. 엄지손가락 안에는 큰 동맥이 있어서 엄지손가락만의 맥박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목의 맥박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10%를 눈을 감는 데 보내요. 그게 다 눈을 깜빡거리는 시간이죠. 사람들은 박쥐나 돌고래처럼 반향 위치 측정을 할 수 있어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은 물체에 반사되는 소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반향 위치 측정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잠들기까지 7분이 걸려요. 그러나 그 과정을 120초로 단축시킬 몇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코를 볼 순 있지만 뇌는 그걸 무시하기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야를 방해하게 될 거예요. 약 12%의 사람들이 컬러 꿈을 꾸지 못해요. TV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것보다 더 많았어요. 잠든 직후 모든 근육은 동시에 이완돼요. 뇌는 여러분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모든 근육을 깨우기 위해 빠르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속에서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비가 오는 날씨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접지력을 주었죠. 발가락에도 주름이 져요. 젖은 노면에 안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죠. 수세기 전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과 뿌리를 씹기 위해 사랑니를 사용했어요. 뇌가 점점 커지면서 입안에 더 적은 공간이 남았고 사랑니는 여분의 치아가 되었죠. 이제 이것 없이도 음식을 요리해서 살 수 있어요. 매일 평균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몸에 약 515개의 화학물질을 발라요. 그것들은 데오드란트, 샴푸, 컨디셔너, 보습제, 그리고 다양한 미용 제품에서 나오죠. 대부분은 무해예요. 잘 때는 재채기를 할 수 없어요. 재채기를 활성화하는 코의 신경세포도 자고 있기 때문이죠. 자면서 냄새도 못 맡아요. 보통 사람은 눈썹당 250개의 털이 있는데 운 좋은 몇몇 사람들은 총 1100개의 털이 있어요. 눈에 빗방울과 땀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여러분의 뼈는 10년 정도마다 완전 재생해요. 그 과정은 절대 멈추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려져요. 어른은 1분에 12번에서 16번 숨을 쉬어요. 하루에 총 17,000에서 23,000번의 호흡에 달하게 되죠. 만약 전체 혈관망을 펼쳐놓는다면 그 길이는 지구 2바퀴를 돌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럼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뻐근할 거예요. 여자는 남자들보다 혀의 미뢰가 더 많아요. 여자의 35%는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며 혀의 펀처로 낸 구멍만한 공간에 30개 이상의 미뢰가 있어요. 여자들에겐 설탕은 더 달고 소금은 더 짜게 느껴져요. 금발들은 가장 많은 수의 모낭을 갖고 있는데 약 14만 6천 개예요. 2위는 흑발인데 11만 개의 모낭을 가졌어요. 갈색머리라면 머리에 약 10만 개의 모낭이 있을 거예요. 평균 모낭수 8만 6천 개로 빨강머리들이 머리카락이 제일 적어요. 나이가 들면서 발은 더 커질 수 있지만 그게 뼈가 자란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체중 증가와 인대의 손실로 발이 점점 더 납작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에서 위가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실제로 장기 중 일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장이나 위처럼 다소 느슨하게 연결된 장기에서 일어나며 무해예요. 치아 바깥쪽에는 상어만큼이나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에나멜이 있어요. 그래도 상어만큼 날카롭진 않아요. 머리카락은 젖으면 길이가 약 30% 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뇌는 끊임없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몸속에 있는 비축량의 20%를 사용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최대 50%까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쓸 수 있어요. 뇌에 있는 모든 주름을 펴기로 한다면 베갯잎 크기만한 납작한 표면이 될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 박동은 리듬과 동기화돼요. 템포가 빠르면 박동도 빨라지죠. 횡격막은 가끔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갑자기 더 많은 공기를 마시게 돼요. 목구멍이 닫히고 그걸 들이마시는 걸 방해하죠. 이게 바로 딸꾹질이에요. 모든 우주 영화에서 보여준 것과는 달리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에 들어가도 바로 얼진 않을 거예요. 우주진공은 훌륭한 절연체여서 얼마간 열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있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이 되었어요. 그것들 거의가 별에서 만들어졌고 몇몇은 여러 초신성을 통해서 왔어요. 그게 여러분을 거대한 소성단으로 만들어주네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사람들이 하품하는지 몰라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그게 뇌를 식혀주고 체온을 조절한다고 해요. 인간은 턱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에요. 심지어 침팬지와 고릴라도 내려갔다가 앞니에서 뒤로 가는 아래턱을 갖고 있어요. 숨 쉴 때 대부분의 공기는 한 개의 콧구멍을 통과해요.
몇 시간 후 다른 콧구멍으로 통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쉬죠. 코는 400개의 다양한 종류의 냄새 수용체로 약 1조 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손가락 마디를 구부릴 때 들리는 소리는 관절에서 가스방울이 터지는 소리예요. 숨을 쉬고 TV를 보고 심지어 잘 때도 우리는 칼로리를 소모해요. 60세가 될 때쯤이면 미래의 거의 절반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맛이 이상하다거나 쓰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인식하는 데는 0.05초밖에 안 걸려요. 그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10배 빠른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 추위, 그리고 부식은 머리카락에 아무것도 못해요. 약 1%의 사람들이 눈에 특수렌즈가 없어서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유명한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는 그 1%에 속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자면 뇌의 절반은 껴있어요. 그 덕분에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재채기 소리는 여러분의 코 크기에 달렸어요. 코가 클수록 재채기 소리가 더 커요. 왜냐하면 더 많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죠. 꿈에서 본 모든 낯선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제 삶의 어느 지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기억을 못할 뿐이죠. 다른 세포와 달리 뉴런은 자신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루에 8시간씩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한다면 인간 유전체를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겁니다. 엄청난 시간 낭비 같네요. 윗입술과 코 사이에 깊이 들어간 곳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인중이죠. 어떤 사람들은 새처럼 행성의 자기장을 이용해 항해할 수 있어요. 저요? 전 아니에요. 제 GPS도 거의 못 쓰는데요. 개들이 생명이라는 게 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제한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색을 보기는 봐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을 꽤 잘 보죠. 하지만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녹색을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강아지 집을 다시 꾸며주고 싶다면 아마도 보라색과 파란색 색조를 고수해야 할 거예요.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들, 우리 모두는 사실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같은 작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성의 원래 조상인 루카예요. 38억 년 된 유기체인 모든 생명의 공동 조상의 약자예요. 눈을 감으면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구에서 눈을 감고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 그걸 더 잘 기억할 거라는 게 나타났어요. 공부를 하거나 지루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좋은 기술이네요. 여러분의 눈 시작 부분의 분홍색은 사실 세 번째 눈꺼풀의 잔여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신비한 막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눈꺼풀은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정 포유류와 조류에 훨씬 더 두드러져요. 하지만 인간에게 이 조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결국 이걸 잃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감자가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공장이든 창고든 밭에 있든 대부분 녹색으로 변해요. 이건 식물에게 녹색을 주는 색소인 엽록소를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 초록색 감자칩을 본다면 그건 오랫동안 빛에 노출되었던 이 감자들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단지 몇몇 녹색 감자칩이 봉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감자와 감자칩의 녹색 부분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아요. 이 녹색 감자칩을 한두 개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녹색 감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벼운 통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렌지는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의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애초에 이 감귤류를 녹색으로 만들어요. 이게 성숙하고 익으면서 엽록소는 과일이 서늘한 온도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사라져요. 그때 주황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또 이건 전 세계의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오렌지가 녹색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 아마존에서 펜, 책 한 권 또는 다른 것과 같은 작은 걸 주문했다면 물건에 비해 너무 큰 상자에 들어있는 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연도 아니고 무작위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운송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이건 같은 곳에 들어갈 다른 상자의 크기와 운송 차량의 크기도 고려해서예요.
작은 품목은 다른 상자와 같이 차 내부 공간에 맞는 상자 사이즈에 들어가서 상자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니지 않게 하죠.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인 퍼시 스펜서는 우연히 마이크로파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의 레이더 장비를 위한 진공관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순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콜릿바가 녹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고,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계란에 쏘자 폭발했고 팝콘은 터졌죠. 이렇게 전통적인 오븐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음식을 데우는 훌륭한 도구를 발견한 거예요. 원래의 버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플레이도우라고 부르는 점토 같은 물질은 벽지 청소기였어요. 벽지의 그을음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되어 팔렸었죠. 그게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미백색으로만 그걸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걸 장난감으로 팔기 시작했을 때 그 물질은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생산되었어요. 오늘날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으로 살 수 있어요. 뽁뽁이는 처음에 약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벽지였어요. 1950년대에 처음 나타났을 때 2명의 엔지니어가 2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이기로 했었죠. 그렇게 작은 공기방울들을 그 사이에 가두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유행을 타지 않았어요. 몇 년 후 IBM은 일부 데이터 프로세스를 출하해야 했고,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이때 경이로운 뽁뽁이가 생겨난 거죠. 한 연구에서 단 1분 동안 뽁뽁이를 터뜨리는 게 30분 마사지한 것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선풍기는 왜 공기를 차갑게 하지 않죠? 온도계를 앞에 두고 터보 모드를 선택해도 온도는 내려가지 않아요. 사실 온도계를 작동하고 있는 부품 옆에 두면 전류 덕분에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선풍기는 공기를 식히지는 않지만 안에 물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물체를 식혀줄 거예요. 선풍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증발 속도를 높여주는데 피부에 땀이 나는 걸 포함한 액체를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팬 뚜껑 위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아차렸나요? 처음에는 무작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생명의 은인이에요. 만약 실수로 이 뚜껑을 삼킨다면 이 구멍은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이 기도를 완전히 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밤하늘을 더 자세히 본다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흰색이 가장 일반적인 게 사실이지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으로도 반짝여요. 하지만 녹색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별들이 초록빛을 발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초록빛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은 다른 온도에서 탈 때 색깔이 다양해요. 가장 뜨거운 별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반면 가장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두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요. 색 스펙트럼의 다양한 부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빛의 파장을 방출해요. 우린 그 모든 파장을 따로따로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배적인 빛의 파장만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지배적인 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열을 가진 별들은 대부분의 경우 녹색 광자를 방출하지만 그게 녹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적색, 녹색, 청색, 그리고 노란색 광자를 발생시키는 걸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은 그걸 흰색으로 인식해요. 이건 태양과 같은 중간 온도의 별들이 우리에게 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우린 왜 눈을 깜빡일까요? 눈가를 촉촉하게 하고 세척하는 건 확실해요. 눈꺼풀을 감을 때마다 눈물샘은 눈 표면을 쓸어버리는 짠물질을 분비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모든 작은 먼지 입자들을 씻어내고 안구에 노출된 부분들의 윤활유 역할을 하죠. 눈이 더 자극받지 않는 한 보통 4초에서 6초마다 눈을 깜빡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눈을 깜빡이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눈을 깜빡이는 게 우리의 뇌를 쉬게 해줘요. 뇌는 항상 많은 걸 처리해야 하므로 중간중간 쉬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건 우리의 뇌를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구해줘요.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뇌의 전원이 꺼지고 아주 짧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정신활동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눈을 더 많이 깜빡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손톱이 있나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피, 털, 발톱, 그리고 발굽에서 찾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케라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발톱과는 달리 손톱은 평평하고 넓어서 잠재적인 부상으로부터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손톱은 민감한 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뒷면을 제공해서 작은 물체를 더 쉽게 잡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손톱이 없는데 어떻게 직소 조각 하나를 집어들거나 안감에 붙은 스티커를 벗길 수 있을까요? 추가 도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발을 그런 섬세한 작업했어요. 영장류는 아마도 가지를 꽉 잡고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해서 손톱이 진화되었을 거예요. 산딸기, 블랙베리, 딸기, 체리는 베리류가 아니에요. 베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3개의 층을 갖고 있어야 해요. 보호용 바깥쪽, 가운데에 육질이 풍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안쪽 부분. 또 이 식물은 하나의 씨방이 있는 꽃에서 나와야 하고 2개 이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크랜베리와 블루베리는 베리류예요. 이 범주에 속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키위, 바나나, 수박, 토마토, 가지, 그리고 심지어 고추와 같은 더 많은 식물들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도 귀와 코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신체 부위라고 들었을 거예요. 이건 피부 변화와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요.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만 코와 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처럼 잘 볼 수는 없죠. 셀카가 SNS 세계를 점령하면서 핸드폰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셀카를 찍을 때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가 왼쪽 구석에 있으면 셀카를 찍는 사람이 얼굴 각도와 카메라가 같은 선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천재적이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자연스러워 보여서 찍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핸드폰 후면 카메라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분들께는 죄송해요. 다수의 오른손잡이를 위해 이렇게 고안되었습니다. 모두가 에베레스트 산에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입니다. 바닥에서 정상까지 10km가 넘는데요. 마우나케아가 가장 높은 산이 되지 못한 이유는 산의 대부분이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달보다 더 넓어요. 달의 지름은 3,400km가 넘는 반면 호주는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너비가 거의 4,000km입니다. 호주가 더 넓기는 하지만 육지 면적을 따지면 달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3,8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거든요. 휴, 정말 크네요. 치즈 같은 구멍도 많고요. 아나티데포비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오리나 거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오리나 거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심지어는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시당하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이 공포증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든 두려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화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오리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꽥소리가 오겠어요. 까마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잘 알아보고 심지어 오랫동안 사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까마귀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원한을 품은 까마귀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인지를 쉽게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괴롭히지는 말고 손만 흔들어주세요. 중앙아메리카의 요로시에는 생선의 비라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매년 5월이나 6월에는 폭우가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거리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떼를 남깁니다. 이 현상은 용오름이나 물토네이도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물고기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죠. 무료 해산물 배송인가요? 아, 좋아요. 빛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광자는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데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에 닿으면 인간의 눈에 도달하는데 평균 8분 2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햇빛은 인류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더스로 끝나는 단어가 4개뿐입니다. 엄청난, 끔찍한, 놀랄만한, 위험한. 제 성적 얘기인가요? 포크 위의 스파게티 한 가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파게토라고 해요. 이탈리아어에서 복수형은 단어가 I로 끝나고 단수형은 O로 끝납니다. 모든 유형의 단어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뇨끼 대신 요꼬, 페투치니 대신 페투치노, 맛의 선물 상자 같은 라비올로라고 할 수 있겠죠. 우연히 사과, 복숭아, 배에 붙은 과일 스티커 중 하나를 드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식용이란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그냥 여러분의 몸을 떠날 거예요. 이 스티커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FDA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과일을 먹기 전에는 과일을 씻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돌고래는 각각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친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돌고래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궁금하네요. 프랭크, 봐! 저 털없는 원숭이들이 다시 물속으로 돌아왔어. 히히! 점원 초콜릿 케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은 독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케이크는 1852년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미국인 제빵사 세뮤얼 점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펠탑은 여름에 열 팽창으로 인해 15cm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더운 날 동안 철이 열을 받으면 입자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태양계의 두 행성은 다른 행성과 반대로 회전합니다. 금성과 천왕성이 뒤로 회전하는 행성이에요. 또한 금성은 지구 기준으로 243일마다 자전을 마치는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긴 하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는 퍼플링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부모 퍼핀은 한 번에 약 10마리의 물고기를 부리로 옮기죠. 우리가 자는 동안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나쁘거나 강력한 냄새도요. 우리의 미각과 후각은 비행하는 동안 20에서 5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항상 종이 맛이 나거나 너무 짠 맛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저 항공사들의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네요. 어떤 시계 광고를 보든 시계판의 시간은 항상 10시 10분일 겁니다. 바로 그 각도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죠. 마치 미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시계의 상표명은 12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영단어 스튜어디스는 키보드의 왼쪽으로만 칠 수 있는 가장 긴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는 더 이상 많이 사용되지 않죠. 요즘은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부르잖아요. 어이 거기라고 부르는 바보들은 보통 비행 도중에 비행기에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가장 긴 영어 단어는 189,819라는 엄청난 글자 수를 자랑합니다. 그 철자를 다 쓰지는 않겠지만 타이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큰 단백질의 전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크게 읽는다면 3시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간식을 좀 먹고 자리를 잡으시죠.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6글자인 유노이아라는 영단어는 모음 5개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생각 또는 좋은 마음이란 뜻이죠. 요즘 의학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면 파라유노이아가 됩니다. 이건 뻥이에요. 유리공은 고무공보다 더 높게 튈 수 있습니다. 고무공은 표면에 부딪히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변형이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유리공은 전혀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캥거루는 뒤로 걸을 수 없습니다. 긴 발과 무거운 꼬리 때문에 앞으로든 뒤로든 걸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민첩성 덕분에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큰 근육질 꼬리 때문에 뒤로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폴짝폴짝 뛰어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생명체는 오랫동안 짝을 찾아온 고래입니다. 연구원들은 수십 년 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래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고래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미지의 고래는 태평양의 다른 고래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외로운 고래라고 불립니다. 슬프네요. 한편 금조는 듣는 거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톱소리까지요? 호주의 금조는 다른 새뿐만 아니라 코알라나 개처럼 다른 동물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사는 금조는 자동차 경보기, 트럭, 전기톱과 같은 인공적인 소리를 모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북반구는 세계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왜 이렇게 붐비나 했네요.
쿠우거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0개 이상의 이름이 있다고 해요. 퓨마, 산사자, 팬서 등등 모두 같은 동물이에요. 보브캣, 스라소니, 제규어, 표범과는 혼동하지 마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팔꿈치를 핥지 못합니다. 팔 길이와 관절의 유연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하죠. 팔꿈치는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팔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기다릴게요. 끝났습니다. 다람쥐의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견과류와 다른 딱딱한 음식을 갉아먹어서 이빨을 닳게 만들어요. 다람쥐의 앞니빨은 사실 주황색입니다. 그건 이빨이 특별히 강력한 에나멜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치아가 다람쥐 이빨과 달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부 종의 새들은 매운 고추를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 새들이 매운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추가 매운맛이 나는 이유는 특별한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새들은 캡사이신의 효과를 느끼는데 필요한 미뢰가 없어요. 코뿔소의 뿔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단백질은 케라틴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의 뿔은 중심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뿔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딱따구리는 나무를 1초에 20번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빨라요. 만약 딱따구리가 하루 종일 나무를 쪼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쪼을까요? 그 횟수는 종종 하루에 총 8,000에서 12,000회에 달합니다. 불가사리도 눈이 있어요. 각각의 팔 끝에 하나씩 있죠. 이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 집단입니다. 개구리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분 섭취 패치가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에 있어요. 개구리는 이것으로 피부를 통해 직접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거예요. 대부분의 애벌레종은 몸 안에 약 4,00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의 250개가 머리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벌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소나무처럼 멋져 보이지만 이 벌레의 몸의 3분의 2는 탄산칼슘 튜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각고래의 유명한 뿔은 사실 밖으로 난 이빨입니다. 이 바다의 유니콘은 이빨이 2개밖에 없어요. 수컷의 경우 그 이빨 중 하나가 윗입술을 통과해 자랍니다. 사람의 치아와는 달리 이빨은 안쪽이 단단하고 바깥쪽이 민감하고 부드럽습니다.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동물은 매우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혀는 개미핥기가 매일 35,000마리 이상의 흰개미와 개미를 잡아먹는 것을 돕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많이 먹어야 할 거예요. 벼룩은 몸 길이의 200배가 넘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이 뛸 수 있을 거예요. 야호! 붉은 눈 청개구리 알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일찍 부화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른 작은 동물들은 슬로모션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더 큰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코알라의 지문은 인간의 지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코알라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호주에서 그렇겠죠? 하마의 땀은 분홍색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땀이 아닙니다. 불그스름한 오일이에요. 이것의 기능은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타거나 상처를 입으면 하마에 온몸을 비비세요.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이고 털은 속이 비어있어서 거의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북극곰 발바닥에도 털이 자랍니다. 이 털은 곰이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인 타란툴라의 일부 종은 2년 이상 먹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전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오리너구리는 키스할 때, 아니 수영할 때 눈을 감아요. 오리너구리의 귀와 눈을 가리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오리너구리의 콧구멍에도 방수덮개가 있어요. 에뮤는 뒤로 걸을 수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날지 못하는 새는 종아리 근육이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에뮤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또한 장거리 달리기도 잘합니다. 하지만 후진을 할 수 없어요.
악어는 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목구멍을 막아서 악어의 기도를 보호합니다. 물뱀, 돌고래, 고래, 엘리게이터, 크로커다일, 그리고 거북이는 익사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한 종의 새만이 뒤로 날 수 있는데 바로 벌새입니다. 에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이 작은 새는 또한 초당 80회까지 날개를 펄럭일 수 있어요. 코끼리 따쥐는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실 쥐보다는 코끼리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있나 봐요. 코끼리 따쥐는 코를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아주 능숙하게요. 고양이와 고양이과의 모든 동물은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맛을 느끼는 미뢰가 없어요. 참 안 됐네요. 플라밍고는 머리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랫뿌리가 크고 윗뿌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은 거꾸로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하지만 다른 새들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플라밍고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호랑이의 피부에는 털과 같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큰 부리 새는 잠을 잘 때 예쁘고 팽팽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이 새들은 머리를 돌려서 꼬리로 머리를 덮고 부리를 등에 올려놓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의 공이에요. 타조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뇌보다 더 커요. 눈 하나는 당구공만 합니다. 모든 흰동가리는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암컷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한번 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해마는 일단 짝을 찾으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더 귀여운 점은 둘이 이동할 때 서로 꼬리를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짐을 들고 다니는 건 수컷입니다. 흰개미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아요. 배터리를 재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요. 나무늘보는 먹이를 소화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 스케줄이 텅 비었거든요. 개의 코 지문은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 지문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고 동물마다 다릅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에 눈구멍에서 움직이지 않는 눈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펭귄은 외부 귀는 없지만 청력이 유난히 뛰어납니다. 특히 북극곰을 경계할 때는요. 둘이 만날 일이 없겠지만요. 해파리는 98%가 물입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해변으로 떠내려오면 몇 시간 뒤에 몸이 모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물속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악어는 항상 해우에게 길을 양보할 거예요. 매너가 좋네요. 회색곰은 볼링공을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링을 할 때는 그냥 이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이언트 판다는 수면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대부분의 경우 숲의 바닥에서 바로 잠이 듭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갓난 새끼는 매우 작습니다. 작은 찻잔 무게에 쥐보다 작아요. 붉은 손 물고기는 손의 도움으로 해저 바닥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손이 아니라 진화한 지느러미예요. 정말이에요. 고양이끼리 보통 서로 야옹거리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주로 우리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효과가 있죠. 나무늘보는 몸을 떨지 못합니다. 2주 전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무늘보의 털은 가끔 이끼에 덮여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워지면 신진대사가 중단됩니다. 힘든 시기 동안 불멸의 해파리는 스스로를 다시 젊은 상태로 바꿉니다. 일단 그저 조직 덩어리인 상태에 이르면 이 생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렉스에 생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닭과 타조입니다. 등을 보이지 마세요. 곰치는 목구멍에서 뻗을 수 있는 턱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 턱으로 운이 나쁜 바다 생물체를 감쌉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의 턱이 뒤를 향해 면도날처럼 나 있는 날카로운 이빨로 곰치의 먹이를 잡습니다. 그 후에 포획된 먹이는 곰치의 목구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방금 식욕이 다 떨어졌어요.
일부 달팽이 종은 털이 많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털 덕분에 달팽이는 젖은 표면에 더 잘 달라붙을 수 있어요. 혹등고래는 사냥을 할 때 종종 무리를 지어 먹이를 잡기 위해 거품망 전략을 적용합니다. 이 거품은 물고기 떼가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눈표범은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처럼 포효하지 못합니다. 덜 발달된 성대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야옹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쉿쉿 소리를 내고 심지어 그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무리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수달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거대한 해초로 몸을 휘감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사자는 종종 초원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사자가 정글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서 사냥의 90%는 암컷이 합니다. 수컷들은 영토와 무리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귀를 움직이는 독특한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귀에 32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어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직 다른 상어들만 이 녹색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8,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1,500개를 조금 넘어요. 파랑어치는 다른 새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매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새들을 겁주어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다. 늘보원숭이는 미치도록 귀엽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독이 있는 유일한 영장류로 알려져 있어요. 팔 안쪽 구분 부분에 분비샘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를 분비합니다. 큰 영양은 놀라운 회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병코 돌고래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안녕 밥, 안녕 찰리, 안녕 돌리, 안녕 얘들아, 물고기 고마워. 기린은 정말로 긴 검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색의 혀가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아준다고 추측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예요. 나중에 또 봐요. 어떤 상어들은 위를 뱉었다가 도로 제자리에 넣는 괴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편리할 것 같긴 하네요. 대부분의 상어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삼킨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거북 등껍질과 부리, 새 깃털과 뼈, 랍스터 집게 등등과 같은 것들을 다시 뱉어낼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생물들은 모든 내용물들과 함께 자진해서 위 전체를 토해내죠. 내용물을 다 꺼내면 주요 소화기관을 다시 안으로 넣어요. 이 과정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일부 상어종들은 눈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망막이 눈과 뇌를 따뜻하게 해주죠. 이는 움직임을 더 잘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상도도 향상시켜줍니다. 청상아리 같은 경우 이 종은 종종 다른 기온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이동해요. 우린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턱이 한 개뿐이지만 상어들은 아래턱과 위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별도로 움직이면 먹이를 더 잘 물 수 있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빈틈없이 씹을 수 있게 되죠. 왠지 더 무시무시하네요. 상어는 한 번에 많은 수의 새끼 상어를 낳아요. 물론 종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 청세리 상어는 한 번에 13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유명해요. 백상아리는 대부분의 정글의 고양이보다 더 강력한 턱 힘을 갖고 있어요. 6m 길이의 수중 사냥꾼은 제곱센티미터당 276kg 이상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사자나 호랑이보다 4배 더 강한 힘이에요. 사람은 센티미터당 쥐꼬리만한 10에서 14kg의 압력으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죠. 복상어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삼켜서 스스로를 방어해요. 그러면 상어의 몸이 평상시에 2배가 되거든요. 몸집을 키워서 잠재적인 위험을 쫓아내죠. 상어는 일생 동안 5만 개 이상의 이빨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빨이 모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가장 강하고 큰 것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작고 그리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니가 손상되면 약한 이가 앞니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건 상어의 이빨이 사람만큼 깊게 뿌리 내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상어의 피부는 사포와 같은 느낌이에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여 있거든요. 상어의 꼬리 쪽을 향해 돋아 있습니다. 이 비늘은 상어가 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고래상어는 피부가 매우 두꺼워요. 몸 일부분은 15cm까지로 두꺼울 수 있어요. 동물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것 중에 하나죠. 과학자들이 이 생물의 혈액 샘플을 얻고 싶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상어는 굉장한 후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동물을 감지하기 위해 감각 한 가지를 더 사용해요. 머리 주변, 콧구멍 근처, 그리고 코 아래에 특별한 구멍이 있어요. 바로 특별한 기관인데요. 투시력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작은 전기장을 발생시켜요. 이 구멍 덕분에 상어는 그런 전기장을 발견하고 다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상어들은 놀라울 정도로 귀가 예민해요. 914m 떨어진 곳에서도 잠재적인 먹잇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물고기의 근육 조직을 수축할 때 생겨나는 것과 같은 저주파 소리를 포착할 수 있어요. 상어는 4억 년 이상 존재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대량 멸종 중 4번이나 생존해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은 상어는 에베레스트, 인간, 공룡, 심지어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게 돼요. 이 생물들은 산호초가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상어종들은 백상아리나 돌묵상어처럼 물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어요. 이들은 공중에 2.5m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프 능력 덕분에 바다 표범이나 바다새와 같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아프리카에 있지 않는 한 물에서 뛰어오르는 상어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상어 뼈는 근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보다 가볍고 밀도가 2배 낮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유연한데요. 그래서 다른 동물을 쫓을 때 급커브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귀상어가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특이한 머리 때문에 이 생물은 놀라운 360도 시야를 갖고 있어요. 눈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 겹쳐지는 시야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마귀상어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이 있는 인대에 붙어 있어요. 동물의 턱을 8cm까지 펼칠 수 있어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잡기 위해 입을 앞으로 쭉 내밀 수 있죠. 여러분과 달리 상어는 잠을 자지 않아요. 어떤 종들은 계속 수영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것이 멈춰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다른 상어들은 쉬지만 무의식 상태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특별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이 생물들은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항상 뜨고 있죠. 그리고 동공이 주변을 감시하고요. 또 물이 아가미를 통과할 수 있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상어는 놀랄 만큼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요. 다 이상한 수면 패턴 덕분이죠. 예를 들어 백상아리는 먹거나 쉬지 않고 3,200km 이상의 거리를 헤엄칠 수 있어요. 이 생명체들은 왜 배고파하지 않을까요? 상어는 간에 저장된 지방을 끌었어요. 근데 이 기관은 동물의 몸무게의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어는 역방향으로 헤엄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꼬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슴 지느러미는 균형을 유지하고 회전하게 도와줘요. 그 뜻은 해부학상으로 이 동물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어는 성대가 없어요.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을 비틀거나 몸을 뒤집는 등의 동작을 취해야 하죠. 상어는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살아요. 하지만 몇몇 종들은 민물 강이나 호수에서도 서식해요. 예를 들어 황소상어는 열대지방의 강에서 발견돼요. 또한 민물과 바닷물 사이를 헤엄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상어는 드워프 랜턴 상어예요. 이 독특한 생명체는 20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몸집의 약점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죠.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 빛을 방출해요. 그리고 이 생물이 얕은 물에 살기 때문에 햇빛처럼 몸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세리 상어는 엄청 먹어대요. 종종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죠.
이 음식 중 일부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상어는 혀와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관은 혀 기저골이라고 불려요. 이는 상어의 가슴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연골의 앞부분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혀는 먹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죠. 밀회로 덮여있지 않아요. 사실 이 혀의 유일한 진짜 용도는 상어의 아가미를 연결하는 뼈의 일부를 지탱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세계에는 수백 종의 상어가 있어요. 더 정확히는 약 500여 종이에요. 그중 몇몇은 진짜 특이해요. 마귀상어, 돌묵상어 또는 쿠키커터 상어를 보세요. 이 모든 상어들은 크기가 다양해요. 몇 센티미터에서부터 수십 미터까지요. 또한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죠. 뱀상어는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걸 먹어요. 이 상어가 먹은 가장 이상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비디오 카메라, 돈가방, 거의 모든 미국 주의 자동차 번호판, 개 목줄. 상상이 되나요? 각각의 고래상어는 피부에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요. 이 점과 줄무늬는 지문이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각각의 상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뭉툭코 6줄 아가미 상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개 정도의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아기 상어가 태어나거나 부화하면 이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엄마 상어로부터 멀리 헤엄쳐 간다면 적어도 몇 주 동안 먹이를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누가 아기 상어 노래를 시작한 거죠? 모질라 파이어폭스 로고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여우입니다. 원래 브라우저의 로고는 2002년에 디자인된 불꽃에서 부활하는 피닉스 새였죠. 그땐 브라우저 이름이 모질라 파이어버드였어요. 2년 뒤 그들은 이름을 파이어폭스로 바꾸었습니다. 그건 레서판다의 영어 별명이었어요. 아시아의 희귀한 보호동물 말이에요. 유명한 토블론 로고 안에는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이 있어요. 산 모양의 초콜릿 반은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에밀 바우만과 티오도르 토블러가 제작했습니다. 이곳은 곰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또한 곰이 문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고에 영감을 줬던 마테호른산의 이미지에 이 동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웬디스의 로고에 있는 행복한 소녀의 이미지는 패스트푸드 체인의 창시자인 데이브 토마스의 딸에게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웬디는 그녀의 별명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옷깃에 엄마라는 마음이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것은 레스토랑이 손님들에게 주는 가정적인 느낌을 의미하는 게 되었죠. 아이폰 광고에서 설정된 시간인 9시 41분은 시간을 무작위적으로 고른 게 아니에요. 2007년 스티브 잡스는 정확히 9시 41분에 41분간의 발표 후에 아이폰을 대중에게 처음 소개했어요. 첫 번째 애플 로고는 1976년에 디자인되었고 아이작 뉴턴경이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지기 직전인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죠. 그 당시 로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복잡하고 불분명해 보여서 스티브 잡스는 다른 로고로 바꾸길 원했어요. 새로운 로고의 디자이너인 롭 야노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원래 로고에 영감을 받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체리, 복숭아 또는 줄기가 있는 다른 둥근 과일과 혼동하지 않게 한입 문자국을 추가했죠. 엉겹결에 그는 로고에 재밌는 말장난을 추가했어요. 바이트는 컴퓨터 용어와 매우 비슷해요. 도요타의 로고는 고객과 회사의 마음이 합쳐진 걸 상징해요. 두 개의 겹치는 타원형 T는 도요타와 핸들을 나타냅니다. 바깥쪽 타원형은 도요타를 포용하는 세계를 표현하죠. 배경 공간은 기업의 무한한 가치를 나타내요. 우수한 품질, 기대 이상의 가치, 운전의 즐거움, 혁신과 안전상의 진실성, 환경과 사회적 책임.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들의 생명보험은 그 임무가 매우 위험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우주비행사들은 그 비용을 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가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해 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들이 팔 수 있는 수백 개의 표지에 서명을 해놨었죠. 스니커즈 캔디바는 마스사의 설립자인 프랭크 마스가 제작했습니다.
이 캔디바는 누가 땅콩 캐러멜로 만들어진 이미 존재하던 과자에서 영감을 받았고 마스 가족의 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1990년대까지 영국에선 마라톤 캔디바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스니커즈로 바꾸자마자 영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캔디바 1위에서 3위로 내려갔어요. MBC의 로고가 개발되었을 때 컬러 TV는 혁명적인 기기였어요. 무지개색의 로고가 그 혁명을 가리키죠. 공작새는 공작만큼이나 의기양양하게 란 문구를 묘사해요. MBC 자신들의 새로운 색 체계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깃털의 6가지 다른 색은 MBC의 6부서를 나타내요. 아마존 로고의 A에서 시작해 G에서 끝나는 노란색 화살은 A에서 G까지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고객의 행복을 상징하는 미소처럼 보이기도 해요. 원래 업체의 이름은 아마존이 아니라 카다브라사였어요. 제프 베조스는 그의 웹사이트를 위해 다른 이름들을 실험해보았고 그중 하나인 rerentless.com은 아직도 누르면 아마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파파존스 피자 CEO 존 슈나터는 1984년 인디애나주에서 아버지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술집의 청소도구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파파존스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피자 체인점으로 성장했습니다. 49개국에 5,500개의 레스토랑이 있죠. 베스킨라빈스에는 31가지 다양한 맛이 있으며 글자 B와 R에 그 숫자가 숨겨져 있어요. B의 곡선은 3을 나타내고 R의 왼쪽 막대기는 1을 나타내요.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월드 와이드 웹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최초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어요. 1991년에 출시되었고 지금 월드와이드 웹에 대한 역사적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하고 있죠. 사진은 한 장도 없고 텍스트만 있어요. 웹 자체는 1989년 유럽 핵 연구기관인 선에서 일하는 영국 과학자 팀 러너스 리에 의해 발명되었어요. 슈퍼마켓에서 바코드가 스캔된 최초의 제품은 1974년 오하이오주 트로이의 리글리 주시 과일껌 10팩이었어요. 바코드는 1952년에 발명되어 특허를 받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발명가가 IBM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인기를 얻었어요. 그 전까진 식료품점 점원들은 모든 품목에 가격 스티커를 붙여야 했고 계산원은 그 택을 읽고 가격을 손으로 입력해야 했어요. 퀵실버 로고는 일본 예술가 호쿠사이의 유명한 목판화인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커스터마한 버전이에요. 퀵실버가 사업을 확장하고 여성 브랜드 록시를 시작했을 때 로고를 거울에 비치게 해서 하트처럼 보이게 했어요. 2010년까지 시골의 광대역 인터넷은 전서구보다 느렸어요. 속도 테스트에서 사람들은 USB 스틱을 묶은 비둘기들을 요크셔 농장에서 80km의 거리를 비행하게 했어요. 비둘기들은 1시간 반 후에 경주를 끝냈습니다. 이때까지 300MB 파일은 24%만 업로드되었어요. 피카사는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정리하고 볼 수 있게 해주며 로고는 단순하고 컬러풀한 카메라 셔터 그 이상이죠. 가운데 흰색 공간은 집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기에 안전한 집이 될 거라는 걸 의미해요. 또 이름에 집 또는 카사가 들어가 있으며 P는 픽셀을 의미해요. LG 로고의 L과 G는 사람의 얼굴을 형성해요. L은 코고 G는 나머지를 나타내죠. 사람들은 이 로고를 미래의 얼굴이라고 불렀고 이 아이디어는 브랜드에 인간적인 요소를 부여하고 친근하게 만든 것이었죠. 많은 기술 회사들은 뉴질랜드에서 그들의 신제품을 테스트해요. 이곳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민족적으로 다양한 나라이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뉴스가 빨리 퍼지지 않아요. 페덱스 로고는 색상과 폰트를 보면 기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E와 X 사이에 화살표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속도, 정확성, 완벽을 위한 노력,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내를 상징해요. 아우디 로고에 있는 4개의 고리는 아우디를 결성하기 위해 같이 모인 4개의 회사를 나타내요. 아우디, DKW, 호치, 그리고 완더러. 후자는 자전거 수리점으로 시작했죠. 면도기로 유명한 질레트 회사는 그들의 로고가 가능한 한 날카롭고 정확하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G와 I 사이에 마치 칼날과 같은 모양이 서로 겹쳐지게 만들었죠. 로고의 검은색과 흰색은 제품의 우아함, 순수함, 명성, 그리고 우수성을 상징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공포, 일명 과학기술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대부분 컴퓨터와 같은 복잡한 새로운 장치들과 관련이 있지만 이 공포증의 기원은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과학기술 공포증은 새로운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신할 걸 두려워했던 18세기에 시작됐어요. 구글은 잔디를 깎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특별한 회사에서 염소들을 빌려옵니다. 약 200마리의 염소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로 데려가요. 불필요한 풀을 다 먹어치우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약 일주일이 걸려요. 도미노의 설립자들은 원래는 새로운 매장을 열 때마다 로고에 도미노의 점을 추가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빠르게 거대해져서 원래 세 자리에 있던 점 3개만 유지하기로 하죠. 2004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골뱅이가 모스 코드에 추가된 새로운 문자가 되었어요. 골뱅이 @사인은 A와 C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구성된 신호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메일 철자를 지금 모스 코드로 쓸 수 있어요. 150년 동안 리바이스 로고는 8번 다시 디자인했어요. 첫 번째 건 더 투오스 브랜드라고 불렸어요. 그 안에 디테일이 많았어요. 배트윙이라고 알려진 현재의 로고는 50살이 넘었고 모든 리바이스 청바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머니 모양을 나타내요. 이게 원래는 젊으면서도 세월이 흐르지 않는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에버노트 앱은 여러분의 노트를 저장하고 로고에는 코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고 이 동물들은 인상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죠. 코끼리의 귀는 포스트잇처럼 말려 있어요. 현대 로고의 H는 단지 회사 이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굳게 악수하는 모습의 윤곽이죠. 회사와 고객 간의 신뢰의 교환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상 주변에 있는 타원형은 현대의 글로벌 확장의 상징이에요. 은색은 세련됨과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디지털 파란색 버전은 신뢰성과 우수성을 반영해요. 라코스테 로고는 이 회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테와 프랑스 데이비스컵 팀의 주장이 함께 제작했어요. 주장은 라코스테가 경기에서 이기면 악어 가죽 여행 가방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라코스테는 우승하진 못했지만 거기서 악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테니스 코트 블레이저에 악어를 수놓았어요. 그의 의류 브랜드를 출시할 때가 되었을 때 악어가 유용하게 쓰였죠. 오레오는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쿠키가 생산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쿠키 제품이에요. 원래는 무게 단위로 4kg에 2.35달러에 팔렸어요. 각각의 쿠키에 찍혀있는 동그라미 위에 2개의 바가 찍혀있는 건 유럽의 품질 상징인 나비스코 로고예요. 1984년 마이클 델이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사업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계획했어요. 델 로고의 E가 비스듬한 이유예요. 푸른색은 충성, 신용, 자신감, 그리고 지성을 나타내요. 첫 번째 기계식 알람 시계는 새벽 4시에 한번 울릴 수 있었어요. 이 시계는 1787년 뉴햄프셔 콩코드에서 리바이 허친스에 의해 발명되었어요. 허친스는 일하러 가야 하는 자신을 깨우기 위해 그 장치를 고안했어요. 알람 시계의 초기 원형은 기원전 250년 그리스인들에 의해 발명되었어요. 그들은 휘파람을 불게 불어나는 물을 사용했어요. 에어비앤비의 로고는 구부러진 종이 클립이 아니에요. 소속감을 뜻하는 벨로예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 위치 상징, 핀, 그리고 사랑의 하트죠. 이 모든 기호들이 에어비앤비의 유명한 A를 만듭니다. 2006년 카타르 텔레콤은 자신들의 전화번호 666-6666을 익명의 입찰자에게 32억 5천 원에 판 자선 경매를 계획했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화번호가 되었어요. 세그웨이 폴로는 전 세계의 기동팀들이 참여하는 합법적인 스포츠예요. 특정 체력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이 제한도 없어서 인기를 얻고 있죠. 이 게임에는 8분짜리 섹션이 4개 있고 특별한 망치로 공을 골문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뚜르드 프랑스 로고를 자세히 보면 O, U와 R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숨겨진 두 번째 메시지는 낮에만 발생하는 경주의 단계를 나타내는 노란색 원이에요. 유령 진동 증후군은 폰이 진동 안 하고 있는데 진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를 말해요.
만약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한다면 폰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소니 바이오 로고는 자사 제품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술의 통합을 상징해요. 글자 B와 A는 아날로그 파동처럼 보이죠. 글자 I와 O는 디지털 신호 또는 이진 코드에 해당하는 숫자 1과 0이에요. 원래 엑스박스에는 편집된 아폴로 우주 임무의 실제 전송에서 나온 소리가 있었어요. 홈스크린에 놔두면 마침내 임무의 실제 잡음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핀터레스트는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꽂을 수 있게 해줘요. 그 로고에 바로 보이죠? P 글자 안에 핀 모양이 숨겨져 있어요. 핀 모양의 핀은 사람들이 판에 이 핀을 박는 행동을 흉내내서 더 많은 것들을 핀으로 고정시키도록 하면서 핀터레스트 브랜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아요. 펩시는 많은 비밀스러운 의미를 가진 로고를 디자인하기 위해 약 11억 원을 들였어요. 이 로고는 풍수, 르네상스, 지구 자기장, 상대성 이론, 모나리자, 파르테논 신전을 암시하고 그 중에서도 우주의 열쇠 역할을 나타내요. 닌텐도는 컴퓨터가 있기 훨씬 전인 1889년에 카드게임 회사로 설립되었어요. 아직도 일본에서는 제작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닌텐도 컵이라고 불리는 브릿지 토너먼트가 열리고 있어요. 1973년 모토로라 엔지니어는 뉴욕시의 6번가에서 역사상 첫 휴대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벨 연구소의 경쟁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1kg짜리 시제품을 사용했었죠. 전화 상대방 쪽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는 거의 신발 상자 크기만 했고 주인이 35시간 동안 통화할 수 있게 해주었고 충전하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역사상 첫 상업 문자 메시지는 1992년 12월 3일에 발송되었고 보다폰 직원이 수령인에게 행복한 휴일을 기원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하루 평균 문자 발송 건수는 60억 건이에요. 애플에는 1986년에 애플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의류 라인이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일시 사임한 지 1년 후에 그렇게 했었죠. 이는 팬들이 상표가 있는 의류, 액세서리,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용품들을 사는 데 있어 어디까지 갈지 보는 것이었어요. IBM 로고의 가로줄은 복사기들이 큰 덩어리의 고체 잉크를 재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를 생각나게 합니다. 원래 로고에는 14줄이 있었는데 인쇄 매체에 13줄의 잉크가 번지는 문제가 있어서 숫자를 8개로 줄였어요. M 아래쪽에 있는 가는 선은 회사가 평등을 중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등부호예요. 데이터 5메가바이트는 1톤이나 나갔었어요. 1953년 IBM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이 최초의 하드드라이브를 발명했어요. 그게 담겨져 있던 캐비넷의 무게는 1000kg이 넘었고 5메가바이트의 데이터만을 담을 수 있었죠. 맥도날드의 로고는 단순히 M이라는 글자일 뿐만 아니라 원래 레스토랑 체인점의 황금 아치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들은 예비 고객들이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황금 아치를 보고 들를 거란 걸 깨달았죠. 세계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는 1964년에 발명되었으며 디스플레이 시스템용 XY 위치 표시기라고 불렀죠. 나무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오른쪽 위에 작은 버튼이 달려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선이 쥐 같아서 발명가 더그 엥겔바트는 그걸 마우스라고 불렀어요. 미쯔비시라는 이름은 삼을 의미하는 미츠와 마름을 의미하는 히시의 합성어예요. 일본인들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상표명은 세계의 다이아몬드라고 번역되죠. NFL 로고의 방패 모양은 높은 수준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리그의 헌신을 상징해요. 8개의 별은 현재 NFL에서 사용되고 있는 8개의 사단을 나타내요. 최초의 자동 수정된 단어는 태였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선 왼쪽 화살표와 F3 키를 눌러야 했어요. 노스웨스트 항공 로고에는 여백의 N과 W가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삼각형은 북서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에요. 항공사는 1926년부터 델타 항공과 합병되었던 2010년까지 높이 날았어요. 뉴욕의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비디오 게임을 하며 자란 외과 의사들이 37% 오류를 덜 내고 27% 더 빠르게 수행하고 수술 기술 테스트에서 42%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는 고트리프 다임러와 칼 벤츠의 회사를 합병한 제품이에요.
월계관에 둘러싸인 벤츠 글자인 벤츠 회사의 로고는 1909년 상표로 등록되었어요. 다임러의 로고는 메르세데스 별을 달고 있었어요. 1925년 이 회사들이 합병했을 때 벤츠의 월계관과 다임러의 메르세데스의 별을 섞은 새 로고를 얻었어요. 별에는 육지, 바다, 공기를 나타내는 3개의 점이 있어요. 이 점들은 회사가 원래 지배하려고 계획한 환경 3개였죠. 까루프를 해석하면 교차로를 의미하고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상징하는 2개의 양식화된 화살표가 있는 논리적인 로고를 갖고 있죠. 로고는 프랑스 국기 색인 빨강, 파랑, 하양으로 되어 있고 화살표 사이의 흰색 공간이 글자 C를 형성하죠. 살바도르 달리가 추파춥스 막대사탕 로고를 디자인했어요. 이 예술가는 기존의 텍스트를 색칠되어 있는 데이지 모양의 배경에 놓았어요. 또 로고를 측면에서 막대사탕 포장지의 위쪽으로 옮기고 싶어 했죠. 그래야 로고를 구매자들이 항상 온전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1971년에 개발되었어요. 이름은 크리퍼 프로그램이라고 지어졌고 컴퓨터 간에 어떻게 퍼질지 알아보기 위한 보안 테스트용으로 디자인되었어요. 삼성은 1938년 3월 1일에 식료품점으로 설립되었는데 1976년 4월 1일 설립된 애플보다 38년 1개월 더 나이가 많아요. 첫 전화기는 1874년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요. 약 5만 명의 가정에 놓이기까지는 3년이 걸렸고 5천만 명까지 도달하는데 75년이 더 걸렸어요. 라디오는 같은 수에 도달하는데 38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텔레비전은 겨우 13년 만에 해냈어요. 구글 로고는 색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원색이 있죠. 또 원색의 조합을 방해하는 녹색을 추가했고요. 이건 구글이 예상하던 대로 하지 않고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혁신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석유 대기업인 쉘은 1904년부터 존재해왔고 쉘의 노란색, 빨간색 로고는 그간 많이 바뀌었어요. 원본은 가리비 껍질에 좀 더 사실적인 그림이었어요. 현재의 로고는 좀 더 스타일리시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역을 항해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19세기 중반 이후 배 50척과 20대 넘는 비행기가 이곳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곳은 대서양의 공식적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이 지도에선 찾아볼 수 없어요. 미국 남동부 해안 근처의 삼각형 모양의 상상 속의 물의 영역이에요. 이제 우린 그곳에 대한 모든 썰과 근거 없는 이야기를 밝히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한때 아틀란티스라는 고대 도시가 지금의 버뮤다 삼각지가 있던 곳에 있었단 거예요. 그곳엔 지구상의 어느 누구보다 더 진보된 문명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지역엔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도시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는 신비로운 크리스탈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도시가 침수되었고 그 폐허는 여전히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폐허 중에는 아직도 크리스탈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대부분의 실종의 원인이라는 거죠. 크리스탈이 표면으로 무작위로 에너지 빔을 방출하여 비행기와 배의 전자장치를 비활성화시켰다는 거죠.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팩트는 없어요. 누군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책에서 이 근거 없는 얘기를 쓴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일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죠. 그러나 전자장치와 관련된 이상한 점은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버뮤다 삼각지 영역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약화되는 걸 알아차렸어요. 자기장은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삼각지 위로 태양 광선의 입자들이 행성의 다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이것이 지구 대기권을 비행하는 인공위성의 전자제품의 불안정한 작동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건 배나 비행기엔 적용되진 않아요. 또 버뮤다 삼각지가 항법 오류를 일으키는 자기 이상의 중심이라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의 자기 지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물은 잔잔하고 시야 안에 다가오는 폭풍도 없었어요. 나침판을 보았는데 화살표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오, 안 돼. 시작됐어요. 공포가 밀려오고 여러분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의 운전대를 빠르게 돌립니다. 멈춰봐요. 이 지역에서의 나침반의 이상 작동에 대한 설명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곳 중 하나로 진북과 자북이 정확히 같은 방향에 있는 곳이죠. 진북은 우리 행성의 지리적 북극점을 말해요. 지구 주위를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북은 자북극으로 향해요. 가끔 이 극들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직선은 무편각선이라고 불려요.
만약 이 선에 들어가게 되면 나침반이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못하고 이상하게 작동할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 버뮤다 삼각지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북쪽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안에 갈 수 있어요. 나침반을 보는데 잘못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은 원래 항로를 이탈해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삼각지대 근처엔 작은 섬들이 즐비한 카리브해가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별로 안 깊어요. 배는 얕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는 모래톱에 갇혔고 여러분은 대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21세기였다면 배의 선장은 GPS와 다른 현대적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해안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번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 영역에서 자북극점이 진북과 오랫동안 일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편 각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여기서 배들이 사라졌어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대서양 전역에는 더 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런 곳들 중 10위권에 들지도 못해요. 이곳에서 많은 배들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뱃길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배가 많을수록 난파선도 많아져요. 간단한 확률 문제죠.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 시공간에 균열이 있다고 해요. 배와 비행기는 이 틈으로 떨어져 결국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설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딘가에 균열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외계 문명의 기지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요. 다른 은하계 방문객들이 선원들과 함께 배를 훔쳐가기 때문에 아무도 배의 잔해를 발견 못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것 또한 과학적인 명분이 없는 유명한 설이죠. 여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침몰한 배는 이곳에 찾을 수 없어요. 침몰하는 배는 약 5,800m의 깊이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거대한 압력과 거리로 인해 배를 찾는 건 어렵죠. 또 근처에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있어요. 이 해구의 어떤 곳은 수심이 8,000m에 이릅니다. 삼각지 어딘가에 크라켄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한 오징어이며 선원들 사이에 퍼진 전설이죠. 그러나 거대 오징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살아요. 기차 절반 크기까지 자랄 수 있으나 대형 선박을 침몰시킨 사례는 기록된 바 없어요.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선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과거 사람들은 이 생물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을 처음 봤을 때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로 묘사했던 거죠.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인데 과학자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음파 탐지 장비를 사용해야 했어요. 오징어들은 어둡고 깊은 곳을 떠나는 걸 싫어하며 어떠한 배 소리도 무서워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 미스터리에 대한 더 현실적인 가설은 메탄입니다. 이 지역의 해저 밑에서 이 가스에 다량 침전물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메탄이 물속으로 방출되어 이건 표면으로 빠르게 떠오르는 거대한 거품의 형태를 띠어요. 그런 다음 이 가스는 물을 거의 끓게 만들어 배를 침몰시키는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론은 꽤 현실적이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메탄 농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현상이 발생한 건 15,000년 전이었어요. 또 다른 신빙성 있는 이론은 거대파의 출현을 시사해요. 바람 한 점 없는 맑고 잔잔한 바다를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시끄럽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몇 초 후에 30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잔잔한 수면에 나타나 여러분의 배 위로 떨어져요. 몇몇 과학자들은 거대파는 강한 역풍과 수면 해류가 충돌해서 생성된다고 믿고 있죠. 난리와 한류의 충돌로 인해 파도가 생성된다고 주장하는 버전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파도가 운동성 흡혈에 의해 형성된다는 거예요. 특정 자연 조건에서 파도는 운동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파도 중에 다른 모든 파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흡혈귀 파도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하면 흡혈귀 파도는 모든 걸 밖으로 쏟아내요. 이게 충격의 힘과 파도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설명해주죠. 이 현상은 세계의 모든 바다에서 관찰됐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가장 자주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어요. 거대파가 그곳에 나타났다면 고요한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에서 배가 사라지는 주된 이유는 불안한 바다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심한 폭풍과 허리케인이 자주 일어나요. 그건 버뮤다 섬이 뇌우를 삼각지대로 밀어넣는 고기압 지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순식간에 배를 전복시키고 천둥과 번개가 비행기 전자장치를 무력화시키죠. 여기엔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폭풍과 배 실종은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정확하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 모든 건 20세기 중반 아틀란티스가 삼각지 물속에 있다는 책이 출판되면서부터 시작됐죠.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 불가사의한 이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이론을 토대로 말을 지어냈죠.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새로운 책도 쓰기 시작했죠. 삼각지의 환상성에 헌신하던 각각의 자료들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다른 책이나 영화에 대한 이론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가 인기를 끌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독자들은 그걸 즐기고 작가들은 보상을 받는 거죠.